예, 저희가 이제 챕터 2까지 했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챕터 3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5부터인가가, 3과 5부터가 이제 성격 장애, 강론으로 좀 들어가고, 3이나 4까지는 성격 장애 연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때까지 저희가 이제 했었죠. 3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부터는 이제 Development of Personality Disorder에서 이제 성격 장애의 발달, 그래서 발달적인 요소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보는 그런 챕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주제, 뭐 오브젝트 이렇게 오브젝트는 뭐 목표 이런 개념이 있죠. 자, 요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뭘 할 것인가. 첫 번째가 이제 성격 연구에 관련되어 있는 발달적인 병인들, 성격 장애라는 게 이제 만들어질 때 어, 초기의 어떤 출생 이후의 성장 과정 안에서 어떤 요소들이 장애로 가겠죠. 근데 이제 여기 이 제네시스 하면 뭐 창세기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병리적으로 발병하는 요소 이렇게 그래서 이 병리가 일어나는 발달적인 과정 대한 부분들 좀 이건 이제 발달의 맥락으로 좀 이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격 병리학의 발달에서 다루는 어떤 필요 요소들, 충분 조건들 아마 이거 필충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필요 충분 조건 뭐 이런 거죠. 어, 발달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요소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한번 알아보는 거. 그다음에 퍼스널리티 다이나믹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이건 이제 성격 역동이라는 게 환경과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 이런 의미 같습니다. 그다음에 몇몇 성격장애 표현과 조현병이죠. 예, 조현병 같은 좀 더 심각한 정신병 사이의 관계. 성격 장애를 여러분들 DSM 4까지만 해도 다축이라 그래서 축이 있었죠. 그래서 축 1에는 임상 장애들 한 20개 되는 거. 옛날에 이제 지금은 5로 바뀌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축 진단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이제 축 1에는 임상 장애들 뭐 조현병이니 정신병이니 우울증이 이런 거 진단하고 2에는 이제 성격 장애랑 지적 장애를 이제 달았죠. 그래서 이 책 앞부분에도 좀 나오지만 성격 장애가 저는 임상 장애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밀란을 생각하는데 이건 개인적으로도 이제 좀 동의하는 바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심리 검사를 하면 지금 뭐이 5로 바뀌어가지고 축진단이 없어졌는데도 제가 이제 룰아웃 이렇게 진단 달고 나면 여기다가 그런 성격적 경향성은 조금 달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정신장애들이 성격적인 특성, 구조, 성격적인 어떤 경향과 연관돼서 항상 이렇게 모습들을 만들어 나갔죠. 예. 그래서 이 진단명이 어떤 뭐 껍데기? 표면적인 거라면 성격적 경향성, 장애와 관련된 어떤 측면들을 달아주면 좀 더 깊이 있게 혹은 좀 더 입체감 있게 진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 장애랑 좀 심각한 정신병 사이의 가설적 관계를 이제 공부해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출생 시부터 기질, 템퍼러먼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물학적인 어떤 경향이죠. 기질이 어떻게 다른 삶의 경험과 성격 표현에 관련되는지. 사실은 요 패소제네시스에 좀 가까운 개념과 연관되는 게 이제 기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면 템퍼러먼트하고 분표돼 있죠. your basic nature. nature면 이제 본성이죠. 너의 기본적인 본성이다. 그래서 the way that 어떤 식이냐면 너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도록 하는 본성적인 어떤 부분.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소인 뭐 이럴 거예요. 디스포지션은 요거는 the way that they tend to be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행동하고 느끼도록 만드는 어떤 방식들 이런 게 이제 디스포지션이고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과 사람에게 어, 반응하는 양식. 그래서 요거 조금 구분하면 이걸 뭐 약간 학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 템퍼러먼트나 디스포지션이나 다 생물학적인 어떤
유전적 경향성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일라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질은 상호작 환경에 반응하는 양식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관련된 어떤 걸 기질이라고 하고 디스포지셔닝은 이런 환경에 관련해서 행동하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본인이 느끼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의미한다. 그래서 이 용어는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페토제네시스 병인이죠. 용어를 설명하고 병원에 여기서만 이 병원은 호스피탈이 아니라 페토제네시스예요. 페토제네시스에 기여하는 세 가지 종류의 사건에 대해 설명해봐요. 아마 뒤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추후 적응의 문제를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부모의 행동과 불일치성을 확인하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일치성은 비일관성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변덕스러운 거죠, 부모가. 그래서 여기 inconsistency라고 하는 거는 불일치하다는 건 말과 행동이 다른다든가 어제 행동과 오늘의 행동이 다르다든가 어제 말과 오늘의 말이 다를 때 적응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격 발달에 있어서 트라우마, 굉장히 중요한 외상 경험의 역할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학습 중요성, 성장 초기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 이 학습은 공부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러닝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경험의 어떤 중요성. 그다음에 이제 사회 구조가 성격에 미치는 인격 발달에 미치는 이 부분을 봐라. 그래서 문화와 그 가치, 이상, 제도가 어떻게 인격 발달과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해라. 이거 좀 원서를 봐야겠지만 이건 아마 퍼스널리티 디벨롭먼트가 아니라 요 말 그대로 캐릭터 아마 디벨롭먼트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인격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회 문화적 가치가 좀 들어가는 개념이죠.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인격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 사람이 인격자야. 그러면 뭐예요? 사회 문화적 규범적인 측면에 있어서 올바름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럼 대칭이 되는 게 저 사람은 쓰레기야. 그건 안 하고 비인격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 사람은 성격자라고 하면 성격자가 무슨 뭐 윤리적으로 뭐 뛰어나고 성격이 좋고 이런 건 아니죠. 그냥 성격이 좋다 그러죠. 그래서 캐릭터라는 개념은 요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변화되기 어려운 그런 경향성, 좀 더 우리가 중복해서 사용하면 성격 이런 의미가 좀 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한번 나왔는데 인그레이브라는 의미가 있다. 이 캐릭터라는 게 그리스 말입니다. 돌의 색이다. 이렇게 변형 쉽지 않은 약간 경향성인데 그게 사회 문화적 맥락의 가치가 담겨 있는 용어가 캐릭터다. 그래서 문화나 그 가치 이상 제도가 어떻게 인격 발달의 상호작용을 설명해 봐라. 이게 이제 우리 주제가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공부하느라고 줄천 거라 좀 지저분한데요. 뭐 보는 데는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연구는 그 병이 왜 생기냐, 병의 원인이 뭐냐. 의학에서는 에티올로지라고 하죠. 이걸 병인이라고. 예. 그래서 에티올로지 이런 용어는 좀 알아두시면 로지가 학문이고 에티가 뭐 원인이 되다. 심리학에서는 디벨로멘탈 페토제네시스 발달 병인학 이렇게 이제 지칭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에서는 병인학은 보통 이렇게 기능상의 문제나 어떤 질병 같은 거가 왜 일어나냐 했을 때 어떤 세포 이렇게 보죠. 그런 의미가 의학에 있다면 그 몸에 관련된 거니까요. 심리학에서는 디벨로프먼탈 패소제네시스 하면 이제 발달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실 테스트, 사례 연구, 임상 관찰, 그리고 실험적 연구와 같은 방법들은 이걸 이제 풀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원인이 되는 단독 사건이 단일한 영향을 낳는다는 단순한 형태의 인과관계를 설정해 왔다. 근데 그렇지 않죠? 엄청나게 다양한 요인들이 연관돼 있죠. 그러나 과학자들은 최종적인 특정 결과는 수많은 원인의 상호작용으로 생겨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달 이제 병인학이죠. 발달 병인학은 팩토제네시스의 연구는 신체적 질병과 같은 최종적인 특정 결과는 여기서 이 질병이에요. 최종 특정 결과라는 게 그러니까 질병, 신체 질병, 다양한 커주얼 시퀀스 이슈 중 하나에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더욱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주얼이 이게 원이죠.
인과적인 어떤 과정들, 원인들이 쭉 이어져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설명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당신은 흡연이나 레디에이션, 여기서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을 대학원생에서 그런 것 같은데 방사능 같은 거죠. 우리 엑스레이를 찍을 때 나오는 거, 뭐 어, 실제로 방사능 때문에 이제 암 걸리는 경우 많지는 않지만, 뭐 일본 같은 경우 발전소, 핵관절소 아닌 경우에 근데 직업상으로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어쨌든 빛에 의해 어, 빛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긴 하겠죠. 피부암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방사능에 좀 가까운 개념 같아요. 스모킹, 레디에이션에 의해 암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발달병이나 해서 병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싱글 임팩트를 낳은 싱글 커즈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단일한 효과가 단일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없죠. 그것도 이루고 싶지만 이게 아니고 또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또한 실제로도 퍼스널리티 병리의 다양한 복잡한 패스웨이를 푸는 것은 어려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에서 원인의 종류는 세 가지다. 이제 철학적 논리학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 조건 있죠. necessary, 그다음에 충분 조건, sufficient, 그다음에 contribution. 요거는 성격 장애 직접이 아니라 기본 개념이죠. 자, 필요 조건, necessary cause는 필요 조건은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 있네요. 앞서서 일어나야 될 사건을 말합니다. 어, 이게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어떤 이론가들은 특정 유전자의 결함이 조현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오히려 유전적 결함에 조현병 증상을 보이기 전에 일어나는 결정적인 경험이 발생할 때 일어난다고 봤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정적 경험, 뭐 트라우마가 됐든 뭐 이런 것이 유전자의 경향성에 의해서 조현병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게 없다면 요 요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병이 발병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결정적 경험이 필요 요 조건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충분 조건은 어떤 원인 하나가 병원으로 충분한 것. 그러니까 다른 요소가 필요 없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있어도 병 발병한다라는 거죠. 다른 요소가 필요 없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특정 장애에는 단독적이거나 필수적인 원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적 매독 감염은 병을 일으키는데 이것 자체만으로 충분하지만 많은 다른 원인들 역시도 이런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신경 매독이에요. 성병이죠. 이 매독이 다양한 정신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귀를 멀게 하기도 하는데 요게 있으면 병이 발병하죠. 이건 충분 조건입니다. 근데 요거만 어떤 귀멀게 하는 거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어쨌든 하나의 어떤 원인 하나가 병을 일으키는 그런 충분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요게 있으면 그러니까 요 요소에 의해서 A라는 요소에 의해서 B라는 병이 일어나는데 요게 있으면 무조건 요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요게 일어나는 게 꼭 A만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다른 C의 요소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A가 발견되면 B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예,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필요 조건은 B라는 걸 일으키는 데 있어가지고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어떤 있어야만 되는 사건이다. 그래서 다른 요소들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얘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요소.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호 조건은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팩터이나 필수적이거나 충분한 건 아니고 어떤 요소로 그거를 증감할 수 있는 이런 거다. 그래서 경제적 빈곤과 인종 갈등과 같은 조건들은 다른 요인들이 추가되어 영향을 줄 때만 어, 병원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특정 문제가 생기거나 인종 갈등 같은 것이 어떤 요소에서 딱 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야기하는데 기여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위에 있는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이 있을 때 기여 요건이 작용할 수 있다.
있는데 위의 요소들이 없으면 이게 영향 안 줍니다. 그래서 주로 기여 조건은 병리가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 표현되는 형식과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형식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어, 유전적으로 취약하더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발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여 조건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관련되는 패턴이나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게 기여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에서 원인은 정통적으로 병을 촉진시키는 요인, 그걸 이제 선행 요인, 프리디스포지션 팩터와 병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 어, 프리시피테이팅 팩터, 촉발 요인으로 나눕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죠. 촉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행 요소, 뭔가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요소가 있을 때 요것이 성장해가지고 어, 병을 만들 수 있는 거. 프리시피테이팅 이런 요소가 있으면 병이 일어나는 걸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요소가 있으면 병을 일어나도록 만드는 요소예요. 그래서 여기 뭐 선행 요인 빈칸이고 그다음에 촉발 요인 이렇게 구분한다. 그래서 선행 요인은 장애를 일으키는 필요 조건도 충분 정도도 아니고 컨트리뷰터리 컨디션이다. 요거는 이제 기여 조건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선행 요인은 장애가 발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이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 영향을 주며 병리가 발생하기 위한 어떤 단계들을 만든다. 그래서 어, 유전, 사회적 계층, 가족 분위기, 초기 외상 경험 통한 학습한 습관 이런 것들은 선행 요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이런 게 있는데 요게 있다고 해가지고 병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다양한 요소들이 작동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구분하는 거가 사실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선행 요인과 촉발 요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건 어렵지만 이들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유용하다. 예측 요인은 예측 요인이라고 하는 거 촉발 요인이죠. 병리가 온셋하기 전에 단기간, 단시간 발생한 사건을 명확하게 구별할 때 언급됩니다. 이 요인들은 잠재적 기질 요인이 발현되도록 촉진한다. 그러니까 어떤 유전적 경향이 있거나 기질적 요소가 있을 때 예측 요인이 작용하는 걸 통해 가지고 병이 발병되게 만든다. 촉발시킨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잠재된 기질적 요인을 끌어내거나 폭발시키는 역할을 할 때 촉진 요인. 그래서 갑자기 부모가 죽거나 심각한 자동차 사고가 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겹치는 이별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경향이 드러낸다는 마치 권총에 총알이 있는데 있다고 해서 총이 나가진 않죠. 근데 방아쇠처럼 방아쇠를 당기는 요소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래서 초기 경험은 성격적 특성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는 수많은 이론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 중 하나이다. 그렇죠? 굉장히 강조하죠. 이런 걸 우리가 발달 이론에서 양육 이론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초기 경험은 집에서 양육자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양육 이론이라는 표현으로도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경험은 성격적 특성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전제는 수많은 이론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를 진술한다고 해서 발병 기간, 그러니까 병이 이렇게 진행되는 시간이에요. 동안에 어떤 특정 요인이 특정한 속성을 만들어내거나 알려진 정형화된 영향이 필요 또는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초기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형화시키거나 만들어내는 충분 조건도 필요 조건도 아니라는 정신분석학적 이론가들은 거의 대부분 변화 없이 그들의 병의적 주의, 어텐션을 그러니까 병이 왜 만들어지냐, 왜 병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관심이 초기 유아 경험의 세계에 기울인다. 그렇죠? 이게 이제 분석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들 사이에서도 초기 삶의 어떤 면이 발달에 치명적인지에 대한 의견이 매우 다르다. 각자마다 다르죠. 뭐 프로이트 같은 경우 이제 뭐 오디푸스 컴플렉스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구분하기도 하고
더 이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영향을 준다고 하기도 하고 이후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다르다고 밀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병인 분석에서 성격 장애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의문을 제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인과관계의 변수들 간의 연결고리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병인을 찾는 노력이 가공의 것 이상의 무언가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어도 되는 것인가?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병이 발병하는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는 것, 이유를 찾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어, 오류 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가 가공으로 만들어 놓은 거와 크게 다르지 않는 거를 넘어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개개인의 주의 깊은 학습이 일정한 증상의 반복적인 패턴이나 명백한 행동이나 심리 내적인 기능이나 생리 물리학적 경향 같은 다양한 임상 속성의 원인들 간의 인관성을 그만큼 밝혀낼 수 있는가? 이건 뭐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병원적인 공통성, 증후군의 일관성이 유효한 현상이라고 증명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하자면 임상적인 기대 효과나 이론적 평양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찰된 데이터가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얘기예요. 다른 관심사와 함께 구체적인 데이터, 이를테면 잘 구성되고 잘 수행된 연구를 통해 축출된 무조건적인 증거는 거의 없다. 그렇죠? 연구가 잘 돼서 이런 것이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설명이 사실은 없어요. 과학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만일 특정인 임상체 여기서 이제 클리니컬 엔티티면 여기서 임상체라고 되어 있는데 환자도 되고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임상의 어떤 집단, 개인 이런 걸 다 의미하는 걸 우리가 어떤 실체예요. 임상 대상인 거죠. 특정 임상체에 대한 원인 요소의 일관적인 발견이 손안에 있다면 그것들은 극도로 유용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임상 조현병 가지고 있는 환자가 이것 때문에 발병했어라고 연구를 통해서 찾아낸 요소가 딱 손안에 있다면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들의 병리학적 데이터베이스는 불충분하고 의존할 만하지 못하다라는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 기술했듯이 이것들은 정신병리학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영향들의 분명치 않고 예, 그다음에 복잡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하나와 서로 그냥 단순한 관련이 아니라 서로 막 얽혀 있는 거죠. 어, 얼개설계되어 있는 상호작용적인 성질 때문에 그냥 그런 형태로 남아있으려는 경향이 있다. 모든 이론가들은 이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관점은 풀기 힘든 사소하고 우연적인 영향들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죠? 예.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병인적 명제는 잘해봐야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설에 기반한 다양한 학파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보잘것없는 경험적 기반에 근거한 지각적인 추측일 뿐이다. 예, 이게 냉소적이고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밀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살아계시면 100살 넘은 거 같던데요. 예,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꼼꼼하세요. 이러한 추론적인 개념들은 확인된 사실의 가스펠 성가죠.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러니까 이 종교처럼 확실한 어떤 의미이고 이렇게 이제 문적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러한 추론적인 개념들은 확인된 사실의 성가로서 공표되었다기보단 경험적인 평가 정도의 가치를 지닌 의문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원서를 보면 굉장히 문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뭐 여러분도 이해되시겠지만 이제 번역을 나름 잘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대 대학원생들이 이제 번역한 거여가지고 어떤 것들은 되게 번역이 엉터리인 경우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 그거 참고해서 이제 이 원서도 제가 이제 뭐 어, 가지고 있어서 게을러서 좀 찾아보지는 않지만 대략 내용들은 이제 그런 맥락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밀란이라는 분이 책을 이렇게 써요. 예. 어, 한 페이지가 한 문장인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거 처음 배울 때 엄청 고생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번역할 때. 그래서 이게 무슨 명확한 종교적 수준의 도구마로서의 진리로서 이렇게 막 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경험적으로 저거 확인해 봐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 특히 초기 유아기에 관하여 임상 상담실, 컨설팅은 상담실이죠. 임상 상담실에서 유도된 추론은 그 정보의 1차적 원천, 단 하나의 원천이 아니라면 1차적 원천이 환자 그 자신일 뿐이기 때문에 제한적이죠. 제한적인 가치를 지닐 뿐이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례 연구의 한계예요. 일반화가 힘들고 하나의 임상 사례로서 이해가 되는 거지. 이걸 다른 상황에도 이제 외적 타당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요거 안에서는 말이 되는데 다른 장면에서 다른 사람한테도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만 제한적인 가치를 지닐 뿐이라는 거예요. 생애 첫 해의 사건과 관계는 기억의 회상에서 명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특히 의존할 만하지 못하다. 우리가 해마의 완성이 4세, 3세 이후이기 때문에 그전 기억은 의미가 없다고 하죠.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기억을 정확하게 못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을 불러내죠. 근데 이게 기억은 사실 회상은 불완전하다라는 거 이제 지금 많이 밝혀져 있죠. 유아와 어린 젖먹이들이 살아가는 상징주의 이전의 세계, 말 배우기 전이라는 거. 대개는 지각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하고 불완전한 형태, 그렇죠? 자라나는 아동의 인지가 더 차별적이고 상징적으로 변해가면서 재생산될 수 없어진 형태. 재생산된다는 건 내가 경험한 거가 1차적 경험이라면 내가 이걸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전달이 되는 건데 이게 힘들죠. 재생산될 수 없죠. 그래서 불완전한 형태로 간직된 붕 떠 있고 불분명한 인상을 의미한다. 단지 회상되는 것들은 흩어진 이미지와 영향으로 구성된 매우 추상적인 파레트를 이끌어내고 이러한 원천이 갖고 있는 재생산된 컨텐츠는 현재의 원천으로부터의 직접적이고 사소한 자극들, 이를테면 특정한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치료자, 테라피스트, 사소한 자극들에 의해 매우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치료자에 의해서 이게 어렸을 때 모호한 경험, 상징하기 어려운 경험을 불러내는 것도 어렵고, 이게 불러내더라도 여기 보면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게 아니라 불분명한 인상을 가지고 불러냈죠. 그리고 요거 가지고 또 추상화시켜가지고 치료자가 뭔가를 설명하니까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 어릴 적의 경험과 그 이후의 행위 간의 특성이 어떤 주제 또는 논리적 연수성이 있는지는 가정된 원리에 부합하는지와 관련이 없이 그들의 인과적 연결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렇죠? 뭐 따로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마찬가지로 설득력 있는 발달상의 가설이 단정지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성격 장애에 대한 근원에 대한 현대적 설명 각각은 설득적이며 다양한 그럴듯한 가능성들 중 한 가지이다. 가능성들 중에 한 가예요. 진리다라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원인을 속성으로 지니는 다양한 증후군의 결과적 징후는 현대 병인론이 갖고 있는 다른 문제점 중 하나이다. 이걸 갖다가 호모지니우스하다 그래요. 어떤 하나의 요소가 다양한 증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게 현대 병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다 설명해요. 이렇게 되면 우울증, 불안, 조현병. 네. 이거는 아무것도 설명 안 하는 거죠. 비슷한 전제와 관련된 서로 다른 결과를 추적하는 것이 비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론가들은 똑같은 어디적 갈등 또는 트라우마틱 관계를 모든 심리적 병의 원인으로 치부하는 개연성이 있다. 그렇죠? 어, 누군가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가 어려서 트라우마가 있어서야라는 식으로 누군가가 배고프도 제가 어려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누군가가 잠을 많이 자도 어려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자면 나르시즘이나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같은 다양한 질문뿐만 아니라 조현병, 사이코소마틱 컨디션의 원인을 표면적으로 부모의 위협으로부터 유발되어 내재화된 공격적인 충동의 분열 또는 억압과 같은 충동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설명한다는 거예요. 즉, 만일 이러한 충동들이 의식 또는 행위적인 표현에 도달하면 디펜던시 시큐리티에 호주하는 위험들을 방국하기 위해 필요한 인트라사이킥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역동에 대한 이제 부분을 비판하는 건데 정신분석적인 거. 만일 이게 있다면 이런 충동이 있다면 이게 의식으로 올라오거나 행동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의존적인 어떤 안정을 갖다가 안정성을 위협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반극하기 위해 가지고 내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한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라는 거. 이거 번역을 조금 엉터리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요거는 이제 요게 뭐 방어 기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것들이 즉 만약 이러한 충동들이 의식 또는 행위적인 표현에 도달하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예, 그러니까 부모의 위협으로부터 유발돼서 내재화된 공격적 충동의 분열 또는 억압된 어떤 충동이 의식에 도달하거나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디펜던시 시큘러티에 부여되는 그러니까 안정에 의존하는 것이 있는데 심리적 안정에 이런 요소들이 부여해서 위험들을 반격하기 위해 필요한 인트라사이키 메커니즘. 요거는 번역이 엉터리인 것 같아요. 찾아보는데 대략의 의미는 분석해서 얘기하는 형태의 것들을 여기 보면 보드라인이 왜 그러느냐 조현병이나 이런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게 요거라는 거죠. 내재화된 공격적 충동, 그다음에 억압 같은 충동이 왜 생겨? 부모의 위협으로부터 유발된 요소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내적인 형태의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위협이라고 하는 요소에 의해서 보드라인, 신체 조건 이런 것들로 다 설명하는 형태다라는 이 앞에 나오는 어, 이렇게 이런 것들은 똑같은 어릴 적 갈증, 트라우마 관계를 모든 심리적 병의 원인으로 치료해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설명은 좋고 심플하지만 사실은 정말 그런지 알 수 없죠. 임상가가 단정하는 하나의 특정한 원인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심리적 충격은 개인이 노출된 다른 현재 또는 이후의 영향의 컨피그레이션에 따라 실제적으로 다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심리적 충격이라는 게 현재나 그 이후의 어떤 형태, 상황, 모습이에요. 컨피그레이션은 배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구성해내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원인적 요인이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될 수 없고 그것들의 결과가 개인의 생활상 경험에 더 큰 맥락을 참고하지 않은 채로 추적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과거에 이런 위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현재 어떤 맥락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죠? 이 사람이 현재 그걸 다루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치부할 수 없다는 거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자면 어릴 적 경험한 문제가 있는 관계, 부모 간 다툼에서 비롯된 성격 속성, 부모 간 다툼과 동일한 재발 패턴은 누적 학습을 통해 깊이 내재되어 형성된 훈련된 패턴일 수 있다. 그렇죠? 학습을 통해서 이건 행동주의 설명이에요. 따라서 어릴 적 경험이 임상 질환의 강력한 전조가 될 수 있지만 그 뿌리는 어릴 적에 반복된 강화에 기반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릴 적의 모습은 그 상태로 영구 굳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형성되도록 도와준 동일한 연약한 연결고리가 계속적으로 나타났고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변하기 힘들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건 이제 약간 행동주의적인 설명이에요. 과거에 이 어렸을 때의 경험이, 트라우마의 경험이 요게 굳어져서 그대로 성인이 와가지고 병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의 경험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상호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연약한 연결고리가 계속된다라는 한 살 때, 두 살 때, 세 살 때, 네 살 때, 그리고 거기에 그 일종의 프로세스가 유지되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패턴으로 자리 잡아서 변하기 힘들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